화려한 드라마와 예능으로 매일같이 축제를 벌이던 방송사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에서 정작 가장 깊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그 방송사가 아닙니다. 평범한 당신의 이웃입니다. 은퇴 자금을 조금이라도 굴려보려던 예순의 가장이 있습니다. 전세금을 잠시 맡겨둔 평범한 직장인도 있습니다. 이들이 손에 쥔 종이 한 장은 연 8% 이자를 약속한 회사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종이의 가치가 빠르게 0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멀쩡한 개인의 돈이 한 기업의 부도와 함께 증발하게 된 걸까요? 대부분의 뉴스는 이 사태를 한 미디어 기업의 경영 실패로 정리합니다. 무리한 중개권 투자 누적된 적자 잘못된 사업 구조,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설명에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빠져 있습니다. 그 막대한 손실을 결국 누가 떠안느냐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회사가 왜 망했는지가 아니라 그 빚이 어떤 경로로 흘러가 누구의 주머니에서 멈췄는지를 추적해 보려 합니다. 돈의 행방을 따라가다 보면 전혀 다른 풍경이 보입니다. 먼저 숫자 하나를 못 받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회생 절차로 묶인 채권 가운데 일반 개인에게 팔렸을 가능성이 높은 공모회사채와 기업어음 물량이 약 7,9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7,900억. 감이 잘 오지 않으실 겁니다. 4인 가족이 한 해를 사는데 5천만 원이 든다고 치면 1만 5천 가구가 1년을 통째로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이 돈이 지금 한 곳에 묶여 옴짝달싹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돈의 상당 부분은 기관의 여윳돈이 아니라 누군가의 노후 자금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하필 개인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위험한 빚이 시장에서 어떻게 예쁘게 포장되어 팔리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빚이 어떻게 평범한 개인의 손까지 흘러 들어간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돈이 흘러온 길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출발점은 단순합니다. 회사는 돈이 급했고 시장은 위험을 알았습니다. 신용 등급이 낮은 기업이 은행에서 싼 이자로 돈을 빌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택한 길이 회사채입니다. 더 높은 이자를 미끼로 시장에서 직접 돈을 끌어모으는 방식이죠. 이 기업은 연 8%가 넘는 고금리를 제시했습니다. 시중 예금 금리의 두세 배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문제는 이 위험한 종이를 누가 사느냐였습니다. 위험을 정확히 아는 기관 투자자는 쉽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은 증권사 창구를 통해 잘게 쪼개져 고액 자산가와 개인 투자자에게로 넘어갔습니다. 마치 한 사람이 다 먹기엔 부담스러운 음식을 여러 접시에 나눠 담아 손님상에 올린 것과 같습니다. 위험은 그대로인데 먹는 사람만 바뀐 겁니다. 높은 이자율 뒤에는 그만큼 높은 위험이 숨어 있다는 사실은 화려한 상품 설명서 아래 깊숙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증권사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한 대형 증권사는 이 기업의 채권을 무려 5년이나 떠안아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관계금융이라고 부릅니다. 오랜 거래 관계와 신뢰를 바탕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베팅이죠. 그 베팅이 이번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부메랑의 최종 종착지는 증권사 자신이 아니라 그 창구를 믿고 상품에 가입한 개인들이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 과정에서 위험이 제대로 설명됐는지 이른바 불완전 판매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빚은 이 방송사가 졌는데 정작 돈이 되는 알짜 자산은 다른 곳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대목이 이번 사태의 가장 차가운 진실입니다. 이 그룹은 드라마와 예능을 만드는 핵심 제작 자회사를 따로 두고 있었습니다. 흑백요리사 같은 화제작을 만들어낸 바로 그 회사입니다. 그런데 방송사가 이 알짜 회사에 가진 지분은 고작 연 85%에 불과합니다. 작품이 아무리 대박을 터뜨려도 그 열매는 방송사 본체로 거의 돌아오지 않는 구조였던 겁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은행에서 빚을 내 과수원을 일굽니다. 그런데 정작 열매가 열리는 나무는 모두 가족 명의의 옆집 마당에 심어둔 겁니다. 빚 독촉장은 이 사람에게 날아오는데 사과는 옆집이 수확합니다. 실제로 이 방송사는 지난해 말 279개 작품의 지식재산권을 그 제작 자회사에 4회 33억 원을 받고 넘겼습니다. 당장의 재무제표를 예쁘게 만들기 위해 미래의 돈을 벌어다 줄 마지막 나무까지 배업한 셈입니다.
광고 수익이 말라가던 상황에서 남은 미래 수익원마저 스스로 처분한 겁니다. 그래서 회생 절차가 시작되자 풍경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빚을 짊어진 방송사와 지주사 계열사들은 줄줄이 법원의 회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반면 그 알짜 제작 자회사는 이 동반 회생의 명단에서 비껴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회사를 두고 가장 값나가는 매각 카드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빚더미는 가라앉는 배에 남고 보물 상자는 따로 떼어져 경매대에 오르는 그림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 그룹의 빚은 한 회사 안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계열사들이 서로의 빚을 떠받치는 거대한 보증의 사슬로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태가 되는 신문사가 운영자금을 지주사에 빌려주면 지주사는 다시 그 돈으로 방송사와 다른 계열사의 빚을 보증해주는 식이었습니다. 꼬리가 꼬리를 무는 구조입니다. 손에 손을 맞잡고 줄을 선 사람들과 같아서 맨 앞 사람이 넘어지면 뒤따르던 모두가 함께 끌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방송사 한 곳이 약속한 돈을 갚지 못하자 그 충격은 순식간에 지주사와 신문사 그리고 영화관 사업까지 도미노처럼 번졌습니다. 실제로 지주사의 부채 비율은 4,500%를 넘어섰습니다. 빚이 자기 자본의 무려 5배에 달한다는 뜻입니다. 통상 부채 비율이 100%만 넘어도 위험하다고 보는데 그 위험선에 5배를 넘긴 셈입니다. 이 사슬의 어느 고리에 개인의 돈이 끼어 있었는지는 회생 절차가 본격화되어야 비로소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이제 그 빚을 떠안은 사람들의 현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숫자 뒤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태가 터진 월요일 아침 직원들의 법인 카드부터 막혔습니다. 금융권이 위험을 감지하자마자 결제 한도를 끊어버린 겁니다. 한 직원은 카드가 갑자기 긁히지 않아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기사를 보고서야 상황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곧이어 임직원 급여, 지급까지 일시 멈췄습니다. 화려한 화면 뒤에서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평범한 노동자들의 생활이었습니다. 빚의 사슬이 끊어지는 소리는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방송사의 부도에 이어 그룹의 모태인 신문사마저 220억 원 규모의 어음을 막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됐습니다. 수십 년 역사를 가진 언론사가 종이 한 장 값을 결제하지 못한 겁니다. 증권시장에 상장돼 있던 콘텐츠 계열사의 주식 거래는 전면 정지됐습니다. 그 주식을 들고 있던 또 다른 개인 주주들 역시 사고팔 수조차 없는 상태로 함께 묶여버렸습니다. 회사채를 산 사람도 주식을 산 사람도 그리고 매달 월급을 기다리던 직원도 모두가 같은 자리에 발이 묶인 겁니다. 하지만 더 깊은 곳에는 회사채와 어음을 손에 쥔 개인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에 앞서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이 채권들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쉽게 말해 누구도 먼저 돈을 빼갈 수 없도록 모든 회수의 문이 동시에 잠긴 겁니다. 회생 절차에서 개인의 회사채는 회생 채권으로 묶입니다. 그리고 원금의 상당 부분을 깎거나 빚을 주식으로 바꾸는 출자 전환이 이루어지면 개인은 원금의 대부분을 잃을 수 있습니다. 연 8%의 달콤한 이자를 좇았던 대가가 원금 자체의 증발로 돌아오는 겁니다. 피해는 개인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 기업의 전환사채에 1,300억 원을 투자한 사모펀드들도 회수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알짜 제작사에 거액을 베팅한 또 다른 자본도 비상입니다. 투자 약정에 걸린 안전장치가 일제히 발동되면서 돈을 빌려준 금융 세력들이 원금을 건지기 위해 가장 값비싼 자산을 강제로 시장에 내다 팔려는 움직임까지 감지됩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채권 회수라는 칼날 위에 올라선 형국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개인이 기업의 빚을 떠안고 무너지는 일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 번 똑같은 비극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시계를 13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한 대기업 집단이 부실한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증권사 창구를 통해 개인에게 대거 팔아넘겼습니다. 그 기업이 무너지자 4만 명이 넘는 평범한 투자자가 1조 원이 넘는 돈을 잃었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과 놀랄 만큼 닮은 구조입니다. 고금리 미끼 증권사 창구, 그리고 위험을 떠안은 개인, 판박이입니다. 그때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자신이 산 것이 원금이 보장되는 안전한 상품인 줄 알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창구에서 안전하다고 했다는 겁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도 본질은 다르지 않습니다. 상품의 이름과 회사만 바뀌었을 뿐 사람의 마음을 파고드는 방식은 그때 그대로입니다. 그 사건 이후 우리 사회는 교훈을 제도로 바꾸려 했습니다. 위험 등급이 높은 상품을 팔 때는 투자자에게 위험을 더 분명히 알리도록 규정을 강화했고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도 무겁게 물었습니다. 분명 한 걸음 나아간 진전입니다. 다만 여기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제도가 강화됐다고 해서 위험이 사라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설명서를 두껍게 만들어도 높은 이자라는 미끼 앞에서 사람의 판단은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완벽한 투자자 보호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마지막 방어선은 제도가 아니라 자기 돈을 지키려는 투자자 자신의 눈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의 증권 계좌 안에도 비슷한 상품이 잠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책상 위에 올려둘 4가지 점검 항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용등급입니다. 내가 가입한 상품을 발행한 회사의 신용등급이 트리플 B 아래라면 그것은 안전이 아니라 위험의 신호입니다. 둘째, 발행 주체입니다. 이 이자를 갚을 회사가 실제로 돈을 버는 본체인지 아니면 빚만 짊어진 껍데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예금자 보호 여부입니다. 회사채와 기업어음은 예금이 아닙니다. 회사가 무너지면 원금을 보장해주는 안전망이 없습니다. 넷째, 이자율의 의미입니다. 시중금리의 2배가 넘는 이자는 선물이 아니라 그만큼 떼일 위험이 크다는 시장의 경고입니다. 높은 이자는 공짜 점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험을 대신 떠안아 달라는 정중한 부탁입니다. 한 방송사의 화려한 불빛이 꺼진 자리에서 우리가 진짜로 기억해야 할 것은 누가 망했는가가 아니라 그 빚을 결국 누가 갚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돈을 지키는데 작은 보탬이 되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깊이 있는 이야기를 가장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돈의 행방을 추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